토요일 저녁 강남대로의 불빛이 유리창에 반짝일 때 서유진은 조용히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오랜만에 꺼낸 진한 남색 원피스를 입었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어딘가 위축돼 보였습니다. 몸선이 예전만큼 예쁘지 않다는 사실보다 오늘 내가 저 사람들 사이에서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테이블 위에는 시어머니 박명자가 결혼식 때 손수 골라준 작은 은목걸이가 놓여 있었고 유진은 그것을 손끝으로 살살 만지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그 목걸이 하고 가. 내가 가장 빛났던 날에 찼던 거잖아. 박명자는 부엌에서 나와 며느리 뒷모습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같은 날 괜찮을까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묻자 박명자는 다가와 목걸이를 직접 채워주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부족해서 기죽을 이유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 하지만 유진은 그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찌르듯 아팠어요. 요즘 사교 동호회 모임은 운동보다 강남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가를 과시하는 자리로 변해 있었죠. 처음에는 친구도 만들고 몸도 좀 만들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가입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유진은 그 모임에서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명품 가방의 크기, 아이들이 다니는 국제학교, 남편의 직급 같은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혹시 안 가고 싶은 거니? 명자가 물었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너무 집 직장 집만 반복하니까 사람도 좀 만나고 싶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유진의 속에서는 이미 작은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지난 모임에서 누군가 유진 씨 남편은 도대체 어디 다니는 거야? 라고 묻던 순간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남편 김도연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업도 아니고 번지르르한 직급도 아니지만 가족을 위해 매일 무겁게 퇴근하던 그 모습이 유진에게는 충분했어요. 하지만 강남 사교 동호회 속에서는 그 모든 성실함이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되는 듯 했어요. 그 단단한 세계 속에서 유진만 자꾸만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죠.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유진은 작은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택시 타고 가라. 지하철은 오늘따라 사람이 더 붐빌 것 같다. 명자가 말했지만 유진은 부드럽게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아직 시간 여유 있어요. 괜히 돈 쓸 필요 없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명자는 며느리의 손등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유진아, 내가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야.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그 짧은 말이 유진의 가슴 속 어딘가를 톡 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말은 훗날 유진이 무너져 돌아온 그날 밤 더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문이 닫히고 유진이 떠난 뒤 명자는 한참 동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된 뒤로 며느리는 명자에게 딸 같은 존재였어요. 명자는 요즘 유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 어둠이 어디서 비롯된 건지 오늘 밤에서야 명자는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지하철 안에서 유진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둠 속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이 어쩐지 낯설고 초라하게 보여 마음이 서늘해졌죠. 동호회 단체 채팅창에는 이미 도착한 사람들의 사진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명품 쇼핑백, 샴페인 잔, 큼지막한 다이아 반지들이 번쩍이며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나도 조금은 예뻐 보이고 싶었는데 유진은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 작은 다짐도 레스토랑 앞에서 흔들렸어요. 오늘 모임 장소는 강남에서 제일 비싸다고 소문난 호텔식 레스토랑의 VIP룸이었어요. 입구에서부터 샹들리에 향이 풍기고
직원들이 한 명씩 안내하며 회원님 맞으시죠? 라며 예의를 갖추는 공간이었죠. 하지만 유진은 그 화려함이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VIP룸 문이 열리는 순간 가장 먼저 귀에 들어온 건 날카로운 웃음소리였어요. 어머, 유진 씨 왔네. 오, 오늘은 좀 꾸몄다? 최설인의 말투는 겉으론 싱글벙글했지만 속뜻은 너무나도 또렷했죠. 한미정도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슬쩍 유진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예쁘다 예쁜데 어디 브랜드지?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검열이었어요. 유진은 억지로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앉은 순간부터 대화의 화살도 함께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유진 씨는 아직도 그 아파트 사는 거야? 남편은 요즘 뭐 한다고 했지? 아이들은 해외 캠프 보내봤어? 요즘 다들 보내더라. 그 말 하나하나가 유진의 가슴을 콕콕 찔렀습니다. 유진은 물잔을 들며 떨리는 손을 감추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등 위로 식은땀이 맺히는 건 감출 수 없었죠. 그때 설인이 옆 사람에게 일부러 들리게 속삭였어요. 그래도 유진 씨는 착하잖아. 뭐 형편이 좀 그래서 그렇지. 그리고 이어진 미정의 말. 그러니까 우리가 챙겨줘야지. 안 그러면 불쌍해서 어쩌나 몰라. 순간 유진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목까지 뜨겁게 차오르는 수치심에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도 아니었어요. 오늘 밤 유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이 이 테이블 위에서 더 크게, 더 잔인하게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후 유진은 새벽에 울며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순간 박명자가 걸게 되는 한 통의 전화가 모든 이야기를 뒤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VIP룸 안에서는 고급 요리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그 향은 분명 비쌌지만 유진에게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 공기처럼 허전했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반짝이는 와인잔들은 마치 서로의 삶을 비교하는 거울 같았고 그 속에서 유진은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명품 가방과 신상 귀걸이들이 나란히 놓인 그 공간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서열이 나뉘는 무대 같았습니다. 유진 씨, 와인은 좀 마셔. 오늘 분위기 좋잖아. 최설인이 와인을 따라주며 말했어요. 아, 저는 조금만요. 말은 짧았지만 유진의 손끝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잔을 쥔 손이 불안하게 흔들리자 미정은 비웃듯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대화는 점점 화려해졌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해외 명문학교에 아이를 보냈다고 자랑했고 누군가는 외제차를 바꿨다며 휴대폰 화면을 테이블에 떨구듯 내밀었어요. 그 화면마다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다라는 태도가 묻어났고 유진은 자신의 자리가 더 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유진 씨네는 남편이 아직 그 회사 다니는 거야? 문은기 회장이 슬쩍 물었어요. 그 질문은 마치 여전히 낮은 곳에 있지? 라고 확인하는 듯한 말투였죠. 네, 그냥 묵묵히 다니고 있어요. 유진의 대답은 분위기 속에서 너무 조용해 흔들리는 초 같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설인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유진 씨는 참 착하잖아. 뭐 형편이 좀 그러니까 고생도 많고. 웃으며 말했지만 칼날 같은 말투였죠. 바로 옆자리에서 미정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챙겨줘야지. 안 그러면 초라해 보일까봐 걱정돼서. 그 말은 웃음 속에 숨긴 조롱이었어요. 유진의 가슴에 뜨거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회장 문은기가 한마디를 건넸어요. 그게 오늘 밤 유진을 완전히 무너뜨린 말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유진 씨는 남편도 사는 곳도 애들 학교도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잖아. 계속 이렇게 살면
우리 모임에서 좀 떠밀리지 않겠어? 하필 그때 모두의 시선이 유진에게 쏠렸어요. 표정엔 불쌍함과 우월감, 평가와 흥미가 섞여 있었죠. 그 시선들은 넌 우리와 다른 급이다라고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유진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귀가 울리고 손에 들린 잔이 덜그럭 떨렸어요. 와인 한 방울이 손등에 떨어졌지만 차갑다거나 끈적하다는 감각마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설인이 결정적인 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유진아, 너는 그냥 우리 따라오기 버거울 거야. 억지로 안 나와도 돼. 우리가 너 챙기기 부담스러울 때도 있잖아. 그 말은 사람을 동정이라는 이름의 칼로 베는 잔인한 한 문장이었어요. 유진은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밑이 저릿해지고 속이 울컥 뒤집히는 느낌. 말을 하려 해도 목이 꽉 잠겨 나오지 않았어요. 유진이 간신히 입술을 떼려는 순간 테이블 끝에서 누군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이 방 안에 작게 울리며 그녀의 마음을 산산이 깨트렸습니다.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유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붙잡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래, 나가라는 무언의 시선들이 그녀를 문 쪽으로 몰아붙였죠. 문을 닫고 복도에 나오는 순간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오래 참아왔던 수치심과 억울함, 그리고 자신을 폄하하는 말들 속에서 움켜쥐고 있던 자존심이 무너져 흘러나온 것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유진은 계속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 왜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살지? 자신에게 겨우 속삭이듯 말하며 흔들리는 몸을 붙잡았어요.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밤 공기가 싸늘하게 볼을 때렸어요. 차가운 바람에 눈물이 금방 말라붙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더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밤 유진은 흐느끼며 새벽에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순간 현관문을 연 시어머니 박명자는 단 한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차리게 되고 조용히 눈을 감은 뒤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 전화 한 통, 그게 바로 이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는 시작이 됩니다. 새벽 1시 40분,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시간에 서유진은 걸음을 제대로 떼지 못한 채 현관 앞에 도착했어요. 구두굽이 자꾸만 삐끗거리고 손에 들린 작은 핸드백은 축 처져 있었죠. 유진은 초인종을 누르지도 못하고 잠시 문 앞에서 숨을 골랐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랐지만 가슴 안쪽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통증이 울컥거리듯 올라오고 있었어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자 거실에 작은 스탠드 등만 켜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시어머니 박명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잠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명자는 유진이 들어오는 순간 고개를 천천히 들었어요. 그 눈빛은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유진아. 짧은 한 단어였지만 그 안에 놀람도 분노도 슬픔도 함께 담겨 있었어요. 유진은 대답하지 못한 채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 가운데에서 멈춰 섰어요. 숨을 쉬려 하면 가슴이 꽉 막힌 듯 아팠고 말하려 하면 목이 덜컥 잠겨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녀는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가 뭘 한 거야? 명자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유진은 그 말투에 결국 참아온 눈물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제가. 유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은 단순한 서러움이 아니라 한동안 마음속에 억눌러 두었던 자존심이 완전히 부서졌다는 신호였습니다.
명자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은 채 유진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어요. 괜찮아. 울어. 다 울고 말해. 오늘은 내 잘못이 없어. 유진은 숨을 들이켜다가 흐트러진 목소리로 겨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인이랑 미정이 그리고 회장까지 저를 그냥 가난한 사람처럼 불쌍하다고. 말이 이어질수록 유진의 어깨가 더 크게 떨렸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명자의 표정은 조용히 굳어갔습니다. 눈동자는 서늘하게 가라앉았고 손끝은 잠시 멈춘 뒤 다시 유진 등을 어루만졌어요. 사람들이라는 게 가진 게 많으면 오히려 더 잔인해질 때가 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걸 내가 제일 잘 안다. 유진은 눈물을 닦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왜 세상은 다들 가진 걸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걸까요? 그 물음에는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오랜 시간 쌓여온 인생의 피로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조금 뒤 아주 천천히 말했다. 유진아,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귀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 더는 너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 거다. 그 말은 차갑고도 단단했어요. 유진은 그 목소리에서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결의를 느꼈습니다. 어머니, 그냥 넘어가도 돼요. 저만 안 나가면 돼요. 유진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지만 명자의 눈빛은 이미 확고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 순간 명자는 조용히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유진은 놀란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명자는 단 하나의 번호를 아주 익숙하게 눌렀습니다. 그 번호가 누구인지 유진은 몰랐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이 일은 이렇게 끝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었어요. 전화 연결음이 흐르는 동안 명자의 손끝은 심하게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묘하게 차분했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긴장감이 그 얼굴 위에 드리워졌습니다. 뚝!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명자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오랫동안 어떤 사람들과도 맞서 싸워온 듯한 단단한 목소리였죠. 잠깐 당신하고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유진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시어머니가 평생 감춰둔 진짜 면모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 속의 상대가 누구인지, 그건 다음 씬에서 드러나며 이 이야기 전체를 뒤집는 반전을 만듭니다. 박명자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변한 순간 거실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를 안아 위로하던 따뜻한 어머니가 아니라 묵직한 결심을 품은 사람의 얼굴이었죠. 유진은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로 조심스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지만 명자는 오직 전화 너머의 상대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알지요? 그래도 오늘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명자의 음성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람처럼 흔들림이 없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전화기 너머로 낮게 깔린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아주머니구나. 갑자기 전화하시다니 무슨 일 있으세요? 유진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움찔했어요. 듣자마자 알아챘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문은기 동호회 회장이었어요. 유진은 눈을 크게 뜨고 시어머니를 보았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 사람 번호를... 그러나 명자는 손을 살짝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문 회장님, 제 며느리 서유진 씨, 오늘 당신들 모임에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질문부터 이미 싸늘한 기운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문은기가 잠시 머뭇거리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아, 그게 그냥 농담이었어요. 다 같이 웃으려고. 명자의 목소리는 단칼에 그 말을 끊었습니다. 사람을 웃고 울게 할 만큼 깊이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농담도 아닙니다. 그 말투는 마치 오랜 세월 수없이 부당한 일들을 겪으며 단단해진 사람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진은 그 낯선 모습에 잠시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를 두고 형편이 부족해 보인다. 우리보다 낫다, 챙겨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면서요? 명자의 말 하나하나가 정말로 칼날처럼 날아갔어요. 그 목소리는 분노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단단하게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에 더 무서웠습니다. 문은기는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요. 요즘 다들 그런 농담도 하잖아요. 그러자 명자의 목소리가 더 깊게 내려갔습니다. 농담을 할 거면 최소한 같은 위치에 서 있는 사람끼리 하세요. 누군가의 생활, 가족, 노력의 가치를 함부로 입에 올릴 자격은 그쪽 모임에 아무도 없습니다. 유진의 가슴이 멈칫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을 위해 하는 말이면서도 명자 자신의 과거를 닮아 있는 듯한 울림이 있었어요. 문은기는 당황해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니, 아주머니, 저희가 유진 씨를 무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명자는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문 회장님, 그쪽 사람들은 며느리의 남편이 어디 다니는지, 어디 사는지, 아이가 어떤 학교 다니는지, 그런 겉모양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던데. 유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까지 알고 있는 걸까? 그 순간 명자는 며느리를 흘낏 보고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거 아닙니다. 명자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잔잔하고 정확했어요. 우리 유진이는 제가 지켜본 바로는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예요. 그리고 그녀는 아주 또렷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쪽 모임 사람들은 멀쩡한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데 아주 익숙해 보이더군요. 그 말에 문은기는 말문을 닫았습니다. 휴대폰 건너편이 조용해지자 명자는 마지막으로 아주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늘 며느리에게 한 말들 다시는 입에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유진이에게 불편하게 구는 일 단 한 번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통화가 끝나는 소리와 함께 명자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유진은 그 자리에 굳은 채로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사람은 평소의 박명자가 아니었어요. 유진을 딸로 받아들인, 그리고 그 딸을 지키기 위해 어떤 사람과도 맞설 수 있는 강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어요. 어머니, 그 사람 번호를 어떻게 해? 명자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다. 내가 예전에 모임 일을 좀 했었지. 그때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아. 그 회장 내가 아는 사람하고도 관계가 있어. 유진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과거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넓은 인맥이 있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명자는 허세나 과시가 아니라 담담하게 사실을 말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며느리의 인생을 바꾸는 말을 건넸습니다. 유진아, 내가 울면서 들어오는 거 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자존심 내가 지킨다. 그 말 한마디에 유진의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랜만에 느껴보는 보호받는 감정 때문이었어요. 이날 밤 이후 명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이 동호회 사람들은 물론
유진의 남편 김도영까지도 몰랐던 진짜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죠. 아침 햇빛이 얇게 커튼을 통과해 거실 바닥에 내려앉을 때 서유진은 거의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주방에 앉아 있었어요. 눈가가 붓고 밤새 울어서 목 부근이 따끔하게 아파왔지만 마음속의 통증이 더 커 잠시도 편히 눕지 못했죠. 박명자는 이미 새벽부터 움직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조용히 밥을 짓고 반찬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목적 있는 사람처럼 움직임 하나하나가 단단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물 한 모금을 마시며 말했어요. 어머니 어제는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저 때문에 너무 큰일 하시는 건 아닌지. 명자는 대답하지 않고 전기포트의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화가 나서가 아니라 머릿속을 정리하고 있는 사람의 침묵이었어요. 잠시 뒤 명자는 유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진아, 나는 내가 왜 그 사람들 말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유진은 멍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명자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도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거다. 특히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그리고 명자는 아주 조용하지만 확고한 동작으로 핸드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유진의 마음이 긴장하며 말했어요. 또 어디 전화하시려고요? 명자는 유진의 손등을 한번 가볍게 쓸어내리고 말했어요. 어제 문 회장한테 한 말은 아주 시작일 뿐이다. 그 말 끝에 명자는 주저하지 않고 또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기는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바로 연결됐어요. 명자 이모, 이렇게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상대방은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는데 예의를 갖추며 따뜻하게 인사하는 느낌이었어요. 유진은 놀라 명자를 바라봤어요. 이모, 젊은 남자? 명자는 아주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승훈아,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유진은 깜짝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승훈 그 이름만 들어도 강남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유명한 법률 문화. 재단의 대표 이름과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설마 정말 그 사람일까? 명자는 며느리의 표정을 보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에 대고 아주 편안하게 말했어요. 이모가 너한테 부탁 하나 하려고. 우리 유진이 어제 아주 나쁜 말을 들었거든. 핸드폰 너머에서 목소리가 한순간 낮아졌어요. 누가요? 누가 감히 이모님 가족한테. 명자는 급히 말을 끊지 않았어요. 차분했고 오히려 도도한 평정심이 느껴졌습니다. 격해지지 마라. 대신 한번 알아봐줘. 문은기라는 사람, 그리고 그 동호회 멤버들 어떤 사람들인지. 승우는 단숨에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모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움직일게요. 유진은 그 자리에서 말문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단순히 화가 나서 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박명자는 정말로 정확히 누구에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반격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화가 끝난 뒤 명자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유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유진아, 넌 그 사람들보다 절대 부족하지 않아. 세상이 가진 걸 기준으로 사람을 가르지 않게 만들려면 때로는 이렇게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승훈 씨가 그 뉴스에서 보던 그 재단 대표? 명자는 아주 자연스럽게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 드나들던 아이지. 너라면 놀랄 법도 하다만. 그 아이는 지금도 나를 이모라고 부른다. 유진은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조금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명자는 덧붙였습니다. 난 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내가 더 이상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않게 하려고 너의 뒤에 누가 있는지를 조금은 보여줄 필요가 있을 뿐이다. 그 말은 유진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울렸습니다. 그동안 혼자라서 작아졌던 자존심이 누군가의 확고한 지지로 다시 일어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오후 승훈이 보내온 첫 번째 연락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동호회 사람들이 절대 몰랐던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은기 회장, 최근 사교 모임 관련 민원 접수됨. 동호회 운영 방식에도 문제 다수 발견. 이 발견은 모든 반전의 초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난 박명자는 본격적으로 유진의 잃어버린 자존심을 돌려놓는 행동을 시작합니다. 오후 햇빛이 부엌 창문을 비스듬히 비출 즈음 서유진은 바람 한 점 없는 거실에서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금 도착한 메시지 한 통이 그녀의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했죠. 박명자도 며느리 옆에 앉아 화면을 같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승훈이 보낸 첫 번째 보고였습니다. 문은기, 최근 동호회 운영 관련 민원 3건 접수, 회원들 사이 금전 문제, 상습적인 은근한 갑질, 행사비 불투명 사용 의혹. 유진은 입술을 꽉 깨물며 명자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저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명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사람을 업신여기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대개 다른 데서도 그런다. 유진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승훈의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한미정, 사업 실패 후 여러 사교 모임에서 과한 명품 소비로 논란. 최설인, 지인 투자 사기 얽힌 소문 있음. 두 사람 모두 강남 이미지를 과하게 조작한 전력. 유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토록 잘나 보였던 사람들의 민낯이 드러나자 오히려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하며 작아졌던 자신이 바보 같다고 느껴질 만큼. 어머니, 저 사람들 나보다 나을 게 없네요. 아니, 오히려. 말끝이 떨렸습니다. 박명자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유진아, 겉으로 포장된 사람들일수록 더 약한 구석이 있는 법이다.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허세로 뭉쳐 있는 거다. 유진은 마음속에 무겁게 얹혀있던 돌덩이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떨리는 두려움도 있었죠. 어머니, 그런데 그 사람들, 저희가 이런 거 알고 있다는 걸 알면 가만히 있을까요? 명자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그 어떤 걱정도 두려움도 없이 아주 뚜렷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움직인다. 유진은 깜짝 놀라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어머니, 또 무슨 일을 하려고요? 명자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는 시간의 흔적이 묻어있는 아주 오래된 서류 봉투였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묻고 싶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이건.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조용히 테이블에 올렸어요. 예전에 내가 했던 일과 관련돼 있다. 유진은 숨을 삼켰어요. 시어머니의 과거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알고 있는 건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평생 희생하며 살았다는 이야기뿐이었어요. 명자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내 시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혼자서 아이 둘 키우면서 살기 위해 뭐든 했다. 그 중에는 사람들 사이를 조율하고 갈등을 풀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있었다. 유진은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지난 삶을 엿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명자가 단순한 집안 어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복잡한 사정을 조정하고
해결해왔던 사람이었던 걸 직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꽤 많. 승훈이도 그 중 하나고. 명자의 말투는 겸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신뢰관계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해야 한다. 내가 더는 저런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유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움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단단히 지지받는 느낌 때문이었어요.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리자 명자는 수건을 건네며 말했어요. 울지 마라. 이제는 울 일이 아니다.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승훈의 전화였습니다. 명자는 즉시 받았어요. 이모님, 방금 더 큰 걸 찾았습니다. 승훈의 목소리는 심각했고 숨을 빠르게 고르고 있었어요. 문은기, 동호회 회장이 최근 모임 회비로 개인적인 비용을 충당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명자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말해봐라. 승우는 잠시 망설인 뒤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이 유진 씨 남편 도연 선배 회사에 납품 문제로 접근하려 했던 정황이 있습니다. 유진 씨에게 접근하고 잘난 척을 했던 이유가 단순한 사교 목적이 아니라 도연 선배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거였어요. 텅. 유진의 손에 들린 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도연이를 이용하려고 했다고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명자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진을 보호하던 따뜻함은 사라지고 대신 어떤 싸움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았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한테 손댄 대가를 그쪽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야지.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은 평범한 노년의 여인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계와 갈등을 조율해온 진짜 어른의 형상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갈 거다. 다음 날 오후 강남의 카페 거리는 평소처럼 붐비고 있었어요. 고급 브랜드 쇼핑백을 든 사람들, 반짝이는 명품 매장 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를 천천히 걸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명자. 짙은 회색 코트에 작은 가죽 가방 하나. 화려한 사람들 속에서도 이상하게 존재감이 사라지지 않는 묵직한 기운이 있었어요. 카페 2층 VIP룸. 바로 그곳에 동호회 멤버 3명이 불러 모여 있었습니다. 문은기, 최설인, 한미정. 모두 불편한 표정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어요. 아니, 왜 오라고 했을까? 그 며느리 시어머니면 뭐 사과하러 오는 건가? 이들은 아직 모른다는 듯 서로 속닥였지만 명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방 안 분위기는 한순간에 무거워졌습니다. 명자는 인사를 하지도 않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그 동작 하나만으로도 묘한 압박이 느껴졌죠. 문은기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아주머니, 이렇게까지 직접 오실 일은. 명자는 짧게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그 손끝은 떠는 기색도 주저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오늘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명자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고 단단했습니다. 내 며느리에게 한 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 모든 것을 바로잡으러 왔습니다. 설인이 당황해하며 웃었습니다. 아, 아주머니, 너무 예민하게. 그러나 명자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다. 예민한 건 당신들이죠. 그 말은 마치 방 전체의 공기를 순간적으로 얼려버렸습니다. 미정이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어요. 저희는 그냥 농담으로. 농담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끼리만 합니다.
명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누군가를 아래로 보고 하는 말은 농담이 아니라 모욕이죠. 세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명자는 작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문은기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문 회장님, 당신이 회비로 사적인 비용을 쓴 것들, 동호회 운영 방식의 문제, 회원들 사이 민원, 전부 확인했습니다. 문은기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개지며 굳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명자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엔 내가 아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말은 허세가 아니었어요. 단순한 과시도 아니었죠. 그 말투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온 세월이 그대로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명자는 설인과 미정을 향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일들도 허세로 꾸민 경력과 문제들, 이제는 다 알게 됐어요. 설인과 미정은 입술을 달싹이며 변명하려 했지만 명자는 더 이상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멀쩡한 내 며느리를 초라한 사람 취급하며 가난하다느니 형편이 어떻다느니 그 말들 기억나죠? 설인의 표정에 공포가 스쳤어요. 미정은 손톱을 꽉 물어뜯었습니다. 명자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두려움 없이 말을 이어갔어요. 내 며느리는 당신들처럼 허세로 포장한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정확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문은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듯 말했어요. 아주머니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린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명자는 말을 끊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 회장님, 당신이 우리 며느리에게 접근한 이유도 알고 있어요. 남편 도연이 회사로 납품하려고 그 집안을 이용해 보려던 것. 문은기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설인과 미정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그걸? 내가 움직이면 알고 싶은 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명자의 말은 조용하지만 절대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있었어요. 방 안에 세 사람은 말을 잃었고 명자만이 아주 똑바른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자는 단단히 선언했습니다. 이후로 내 며느리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또다시 상처 주면 그땐 정말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카페 안에 조용한 음악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순간적으로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세 사람은 고개를 떨구고 작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명자는 그 모습을 확인한 뒤 아주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거대한 강남 거리가 펼쳐져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명자보다 당당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바람을 가르며 걸어나갔습니다. 오늘 자신이 지켜야 할 단 한 사람을 위해 오래 묵혀두었던 진짜 힘을 꺼냈던 날이었으니까요. 저녁 7시 무렵 서유진의 남편 김도연은 평소보다 훨씬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신발을 벗자마자 유진과 명자가 거실에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단번에 느끼고 도연은 잠시 멈칫했어요.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조용해? 도연의 목소리는 걱정이 한가득 묻어났습니다. 유진은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도연아, 앉아라. 오늘 내 아내가 큰 상처를 받았다. 도연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급히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붉어진 눈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어요. 유진아, 무슨 일이야? 유진은 한숨을 가다듬었지만 입술이 자꾸만 떨렸어요. 오늘 동호회에서 모욕을 들었어. 우릴 가난하다고 하고 초라하다고 하고 그리고 당신까지 이용하려 했대. 그 말을 들은 순간 도연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눈동자는 잔잔한 분노로 번들거렸고 손가락은 무릎 위에서 굳게 말려 들어갔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도연의 입술이 떨렸고 그 목소리는 평소의 온순함과 정반대의 날카로움이 배어 있었어요. 유진은 힘겹게 이름들을 말했습니다. 문은기, 최설인, 한미정. 도연은 고개를 숙이더니 이내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그리고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나 대신 나서셨다고 들었어요. 명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내가 울면서 들어오는 걸 나는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다.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를 온전히 살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몰려온 듯 했습니다. 유진아, 도연은 손을 뻗어 아내의 손등을 감싸며 말했어요. 그런 말 들을 이유도 없고 견딜 이유도 없어.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 말은 남편이 처음으로 부드럽고 강하게 해주는 확신이었어요. 유진은 그 순간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줄 알았어.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집이 부족해서, 당신 직장이 부족해서 내가 부끄러워진 건가 했어. 도연은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부끄러운 건 너를 그런 말로 깎아내린 사람들이다. 명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듯 눈을 가늘게 모았어요. 그 눈빛에는 이제야 제대로 말했다는 안도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문은기 나한테 납품건으로 접근하려고 했던 거 나도 오늘 들었어. 회사에서도 문제 제기하려고 해. 유진이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당신도 들었어? 회사 쪽에서 먼저 연락 왔다더라. 그 사람이 여기저기 연결해서 로비하려던 흔적이 있었대. 그러자 명자가 조용히 웃었어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허세가 많고 약점도 많다. 유진아, 너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잠시 집안은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그 고요는 어젯밤의 무거운 침묵이 아닌 폭풍이 지나간 뒤 찾아온 평온한 고요였어요.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어요. 이제 나 자신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들이 있어서 더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도연은 그 말을 듣고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자는 부드럽게 두 사람에게 따뜻한 차를 내려주며 말했어요. 이제 다 끝났다. 그리고 시작이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명자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은 오랫동안 가족을 지켜온 사람만이 가진 단단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도 그 눈빛 앞에서 감사함을 숨기지 못하고 말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명자는 미소도 없이 그저 담담하게 말했어요. 가족이라는 건 누가 약할 때 대신 싸워주는 거다. 그날 밤 유진은 결혼 후 처음으로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녀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른 색으로 칠하게 될 중요한 시작이 되었습니다.